안녕하세요. 무책임한 철부지를 인생에서 몰아낸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 무책임한 철부지는 바로 제 전 남편이에요. 지금은 모든 걸 훌훌 털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전 남편으로 인해 수도 없이 가슴에 천불이 나야 했습니다. 전 남편의 무책임함과 그걸 말리긴커녕 부추기는 심호 때문에 말이죠. 저는 결혼이라는 것은 큰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책임감 있는 남자를 알아보는 눈은 꽝이었던 모양이에요. 두 번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 제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인구가 40~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훗날 취업을 하며 서울로 올라가 터를 잡은 오빠와 달리 저는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에서 쭉 거주하고 있죠. 진수가 나 믿지? 나한테 시집 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줄게. 저는 나이 37에 공무원이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집안 형편이 둘 다 썩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 그동안 서로 모은 돈을 합쳐 전셋집으로 들어갔죠. 어차피 이곳은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집값이 비싼 편이 아니었기에 얼른 열심히 모아 자가를 마련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꿨건만 저는 신혼 초부터 심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예, 아가, 너희 지금 이불 뭐 쓰고 있니? 우리 아들 여름엔 모시불 아니면 잠을 못 자. 아,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해서 몰랐어요. 지금은 그냥 일반 이불 쓰고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얘가 아내가 됐으면 남편 잠자리 입을 정도는 신경을 잘 썼어야지. 너 맞벌이 한다고 다 똑같은 직장인이 아닌 거 알지? 우리 아들은 나란이라는 공무원이잖아. 나란 일이 얼마나 힘든 건데 앞으로는 주의 좀 기울이렴. 예, 아가, 너희 돈 관리는 누가 하니? 누가 한달 것 없이 서로 합쳐서 상의해서 생활비도 쓰고 지출도 하고 있어요. 상의를 해? 예, 내가 노파심에 사는 말인데 남편이 돈 쓰고 그런 거에 대해 일일이 바가지 긁고 그러면 안 된다. 신우기가 돈을 쓰면 남편이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썼겠지 하고 이해하는 게 아내 된 미덕인 거야.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시부께선 남편이 30살 때 일찌감치 병으로 돌아가셨다는군요. 원래도 아들을 애지중지했던 시모는 그 이후론 시부가 남긴 약간의 재산에 의지해 살며 아들 바라기가 됐다고 해요. 거기까진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귀한 아들의 말이면 뭐든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제게 전화해서 아들 먹는 거, 입는 거, 덮는 이불의 속옷까지 물어보는 분이었죠. 처음에야 시댁이 어려우니 내내 했지만 일주일에 2~3번씩 그런 전화를 받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여보, 어머님한테 당신이 말씀 좀 드려.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당신한테 직접 전화하시라고.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체 왜 나한테만 전화하시는 거야. 미안해. 우리 어머닌 아들이 일할 때 방해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분인 줄 알아서 말이야. 일 안 할 때도 일하고 와서 쉬느라 힘든 아들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당신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매번 알았다고 하고 또 그러시니까 나도 미치겠네. 아들은 방해하면 안 되고 일하는 며느리는 방해해도 되고?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자 저는 그냥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시모께 못되게 굴었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엔 일절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서 시모의 전화를 받을 땐 잽싸게 남편에게 넘겨버렸죠. 예, 아가, 너 요새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니? 회사에서 전화 받기가 너무 눈치 보여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자가 회사 일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그건 그렇고 우리 아들 내일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 있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 중요한 날엔 꼭 파란색 속옷 입어야 하는 징크스 있거든. 이따가 밤에 네가... 아, 잠시만요. 지금 찌개가 끓어서 저희 남편 바꿔드릴게요, 어머님. 저를 조금 힘들게 만든다고 한들 사랑하는 남편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 아닙니까? 게다가 시부도 일찍 보내고 혼자 사시는 시모에게 무 자르듯 냉정하게 굴 순 없겠더라고요. 때문에
당시 저런 방법이 제겐 최선이었죠. 남편도 그런 제 고생과 노력을 알고 많이 고마워했어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엔 곧장 둘째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갓난쟁이 때부터 유독 저를 많이 닮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 닮아서 이마도 훤하고 눈매도 부리부리하네. 어머니, 우리 애들 누가 봐도 집사람 판박인데 어디가 절 닮아요? 네, 자식들이 당연히 아빠를 닮지 엄마를 닮겠니? 내 눈엔 우리 영호, 은채 둘 다 딱 너랑 붕어빵이야. 시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외출할 일이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그 사실을 인정하자 그때부터 저와 애들을 못마땅하게 보더라고요. 예, 어머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너 밖에서 몸가짐은 단정히 하고 다니는 거지? 이 애들 우리 신욱이 아이들이 맞는 거지?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 말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 아시죠?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이 제 남편 애들이지 누구예요? 그치? 아니, 어제 내가 드라마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애들이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 난 그 말한 거야. 다른 뜻은 없다. 그런데 왜 제 몸가짐 어쩌고 하는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이고, 내가 실언을 했다. 미안하다, 어머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노인네가 주책 부린 거니까 너무 기분 상해 말거라. 어머니, 이번에 말씀이 심하셔도 너무 심하셨어요. 애들이 저희 안사람을 많이 닮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저 닮은 구석도 많아요. 제가 진짜 어머니 때문에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시모는 못마땅한 마음에 제게 해서는 안 될 무례한 말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라고 그동안 최대한 이해해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땐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황한 남편도 저를 따라 시모에게 크게 화를 냈죠. 그땐 시모도 아차 싶었는지 제게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한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때 이후론 중요한 날이 아니면 시댁에 잘 가지 않았어요. 시모 또한 제 눈치를 살피느라 전처럼 전화를 자주 걸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었으니 저는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마저도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때는 결혼한 지 고작 3년이 지났던 해 가을날이었어요.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불안하게 왜 그래? 뭔데? 사실 나 이번 달 내내 직장으로 출근한 거 아니야. 나 지난달에 공무원 그만뒀어. 그리고 지금 아는 지인 둘이랑 나까지 셋이서 작은 예식장 하나를 인수했어. 아무래도 공무원은 월급도 너무 짜고 조직 문화도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젠 큰 물에서 놀아보려고.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폭탄 고백을 듣고 말았습니다.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남편은 제게 상의도 없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멋대로 웨딩 사업을 시작했다더군요. 제가 반대할까봐 미리 말도 않고 무려 한 달 동안 출근하는 척하며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공무원이 대출이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심지어 남편은 공무원을 그만두기 전 저에게 대출까지 받고 남편 명의 통장에 함께 모으고 있던 우리의 적금과 퇴직금까지 몽땅 그 사업에 밀어넣었다고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애들 고작 3살, 2살이야. 나도 복직한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 위험하게 사업에 손을 대? 그것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거 망하면 어떡할 건데? 무슨 깡으로 나한테 말도 없이 그 큰 대출까지 받았냐고. 당신 이럴까봐 내가 말을 미리 못한 거야. 여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몰라?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는 거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부간의 신뢰 문제잖아.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벌여?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 좀 믿고 응원해주면 안 돼?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날 응원만 해주셨는데 나 조금 서운해지려고 해. 입을 홀치키스로 확 찝어버릴라. 어따 대고 서운하다는 말을 해 지금? 그게 지금 내가 아니고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야? 남편은 화를 내는 제게 미안해하긴커녕 서운하다고 말하더군요.
시모의 무조건적인 아들사랑이 남편을 그렇게 철없이 만들어버린 거였죠. 결혼 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던 남편의 성격은 사실 시모가 만든 철없고 무책임한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저는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 다음 날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어머마. 신욱이 걔가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애야. 걔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내가 돼서 좀 믿어주면 안 되니? 이래서야 신욱이가 기죽어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 큰일을 하려거든 아내인 저부터 제대로 설득했어야죠. 큰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가장이 됐으면 가족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을 야단치셨어야 해요.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며 저를 도리어 꾸짖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더욱 버럭하자 혀를 차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튼 애가 기만 세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면서요. 속이 미친 듯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화를 낸다고 한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수도 더럽게 없지 하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딱 3개월 뒤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더군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야?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대재앙이 생기냐고. 바로 전 국민을 고난으로 밀어넣었던 마스크 시국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결혼식도 줄줄이 취소되고 결혼식을 올리려던 예비 부부들도 대부분 결혼식을 미뤘다는 거요. 노하우가 풍부한 다른 웨딩 업체들도 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남편과 지인들의 웨딩홀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 더군다나 서울도 아닌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였으니 그 타격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시작한 지 고작 1년 7개월 만에 처참히 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어쩔 거야. 그동안 모은 돈도 퇴직금도 다 날리고 대출금 때문에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잖아. 미안해 여보. 난 정말로 이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단 말이야.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2번 다시 안 그럴게. 어? 나 진짜 앞으로는 당신 말 안 어기고 열심히 살게. 우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일을 할 때도 오로지 빚 생각만 나더군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막막함에 눈물이 났죠. 기재한 남편은 매일같이 제게 싹싹 빌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의 편을 들던 시모는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마, 네가 속이 많이 상했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지금은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엔 다들 몇 번씩 실패해보지 않았겠니? 어떻게 실패 없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어? 우리 신욱이가 어멈 너한테 이혼당할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구나. 걔가 2번 다시 안 그런다고 너한테 싹싹 빌고 있다며. 마음 넓은 네가 한 번만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이혼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부부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의리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냅다 갈라서기엔 그 의리가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게 남편을 한 번은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서방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겠지. 비록 방법은 잘못됐다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족이 아니면 누가 줄 수 있겠니? 우린 널 그렇게 의리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았다. 특히 저희 친정아빠는 딸인 제가 그 상황을 관대하고 현명하게 이겨내길 바라셨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지병이 악화되어 쓰러진 후 입원과 퇴원 생활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해진 아빠에게 이혼녀 딱지 붙은 딸이 되어 걱정을 얹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해주기로 했죠. 남편은 그런 제 결정에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여보. 나 진짜 당신 이혼하자고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여보, 나 진짜 앞으로 당신 속 안 썩이고 열심히 살게. 영호야, 은채야, 아빠 이혼 안 한다.
아빠 살았다. 애들 어려도 다 알아들어.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4살, 5살인 애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저것 봐. 그냥 나보고 웃기만 하잖아. 여보, 진짜 고마워. 시모 또한 제게 전화해 역시 우리 며느리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래, 이게 삶이라는 거겠지 하고 다시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남편은 약속한 대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한 뒤 나름대로 적응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일부 도움을 주셨습니다. 빚은 무조건 빨리 없애고 봐야 하는 거야. 아주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무나. 오빠 세연이 또한 제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두 사람이 비싼 서울의 집값 때문에 대출금 갚으며 조카들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 걸 아는지라 가족으로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린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잔뜩 허리띠를 조인 덕에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남편이 또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어요? 뭐? 회사를 때려치웠다고? 당신 그 회사 들어간 지 이제 고작 1년 3개월 됐어. 나한테 열심히 살겠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냐고. 게다가 또 나랑 상의도 없이 그만둬버리기부터 하고 통보하는 거야? 진짜 왜 이래 당신? 아니 나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늦은 나이 시작한 회사 생활이 좀처럼 안 맞더라고. 나보다 어리면서 꼰대짓 하려는 새파랗게 어린 놈들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이 너무 적어. 이래서야 언제 돈 벌고 집을 사겠어? 그 벌이도 없으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며 전셋집은 어떻게 탈출할 건데 어떻게 사람이 힘든 걸 조금도 참지 못하고 끈기가 없어. 그리고 이젠 그렇게 멋대로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만두냐고. 너무 회사 가기가 싫은데 당신이 이렇게 반대할까봐 말을 못한 거야. 나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고. 기다려봐. 내가 금방 다시 새 직장 구해올 테니까 돈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걸로. 그런 게 찾는다고 어디서 튀어나오니? 당장 취업 다시 못하기만 해. 정말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힘들면 저한테 미리 상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제가 미리 여윳돈을 만들어 놓든 허리띠를 더 졸라매든 해서 남편이 이직할 동안의 생활비는 마련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뒷일을 준비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부터 그만둘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후 남편은 취업은커녕 제게 더 큰 실망감만 안겨주더군요. 뭘 했다고? 치킨집을 계약하고 왔다고? 당신 진짜 나 무시해? 내 말 똥구멍으로 들었니?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어놓고 겨우 살만해지니까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게다가 계약을 이미 하고 왔어? 당신 돈은 어디서 났는데? 사실 어머니가 빌려주셨어. 내가 꼭 성공할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전세집 전세 보증금을 대부분 빼서 월세로 돌리셨거든. 지금 당신 엄마 전세금을 빼서 그걸 계약했다고? 그만큼 내가 자신 있어 하니까 어머니도 믿어준 거지. 여보, 내가 알아본 그 자리가 진짜 위치도 좋고 요새 그 프랜차이즈 인기도 많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조직 생활도 안 맞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만족할 만한 소인도 아닌 것 같아. 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주라. 이 길이 진짜로 당신이 사모님이 될 수 있는 직행코스라니까. 믿을 만한 행동은 코딱지만큼도 안 보여주면서 자꾸 뭘 믿으라는 거야? 사모님? 그딴 거 나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무책임하게 항상 뭐든 저지르고 통보하는 남편이 아니라 항상 아내인 나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내가 그렇게 기회해줬는데 어쩜 이렇게 날 보란듯이 무시해?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 당신 엄만 왜 말리지도 않고 매번 부추기냐고. 당신, 그러다 내가 성공하면 미안해서 어쩌려고 그래? 내가 막상 돈 많이 벌어오면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걸? 아니, 난 당신이 망하든 성공을 하든 이젠 신경도 안 쓸 거야. 당신한텐 1,000원짜리 한 장 안 받을 거고 우리 애들도 내 돈으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날 아내라고 생각도 하지 마. 당신한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 이 무책임한 인간아. 어디 가서 우리 애들 아빠라고 말도 하고 다니지 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와 정은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말았죠. 남편은 그런 용서를 빌기는커녕 투덜대며 자신은 꼭 성공해 보일 거라고 말하더군요. 지금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뭔지 남편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죠? 다음날 시모는 어김없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때만큼은 저도 시모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어머님, 어떻게 겁도 없이 전세금을 빼서 남편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다 그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님, 제가 진짜 며느리로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꾸 남편이 하는 일들 다 오냐오냐만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애들 아빠가 더 겁도 없이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머님 노후 자금도 별로 없으신데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난 우리 아들 믿는다. 이렇게 옆에 믿어주는 가족이 있어야 사람이 대성하는 거야. 예, 어머마. 지난번엔 비록 우리 아들이 실패했지만 그땐 그냥 운이 없었던 거 아니겠니? 넌 아내라는 애가 왜 이렇게 남편을 못 믿고 항상 반대만 하는 거야?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제발 이혼만 말하지 말라면서 2번 다시 제 믿음 안 저버리겠다고 남편이 약속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것도 봐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오죽했으면 매번 너한테 비밀로 하고 우선 저지르고 보겠니? 네가 얼마나 애를 긁어댔으면 애가 그렇게 널 무서워하겠냐고.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 아들 믿고 응원해줘야 하지 않겠어? 애 스트레스 받으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라니까. 더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거라.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게 이혼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숙이고 나올 땐 언제고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이후 저는 남편과 한동안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멋대로 치킨집을 계약하고 왔을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만 매번 잘못됐다고 하면서 사실은 반성 하나 안 했던 남편이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았죠. 다만 아직 어린애들이 마음에 걸려 적절한 시기만 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치킨집은 꽤 매출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따로 매출을 물어보지 않아도 남편의 의기양양한 태도에서 알 수 있었죠. 당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당신 월급은 내 벌이 발치해도 못 와. 거봐, 내가 잘 된다고 그랬지? 이제 나한테 미안하지? 아니, 하나도 안 미안하고 얼마나 벌었는지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남편은 돈을 모아서 저희 친정집이나 시모에게 갚을 생각은커녕 신이 나서 흥청망청 쓰고 다니기 바쁘더군요. 치킨집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할부로 외제차를 뽑아오질 않나, 비싼 골프채를 몇 개나 사오질 않나, 아주 허파의 바람만 잔뜩 들어갔더라고요. 골프야 전에도 치긴 했지만 그저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만 하는 정도였는데 인근 상인 모임을 따라 골프를 몇 번 다녀오더니 허세가 가득해진 거죠. 장인어른, 자리 털고 일어나시면 저랑 필드에 한번 나가시죠. 제가 골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야, 이 비싼 골프채를 쓰니까 손맛이 다르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돈의 맛 아닐까요? 남편은 저희 아빠 병문안을 가거나 친정에 가서도 그저 자랑질 뿐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빌려준 돈은 갚지도 않았으면서 허세만 가득해진 남편을 보며 친정 부모님도 저희 오빠 부부도 떨떠름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가운데서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없었으니 저는 시모와 말을 섞진 않을지언정 명절에 시댁에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갚을 생각도 않는 아들이 뭐 그렇게 예쁘다고 시모는 남편이 기특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모나 너무나도 꼴보기가 싫었죠. 그런데 잠시나마 이혼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할 만한 비극이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아빠, 어떻게 이렇게 인사도 한마디 없이 급하게 가셨어요? 차라리 이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몸져 누워서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연명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오히려 이렇게 간 게 너희들 아빠한테 편했을지도 몰라. 남편이 치킨집을 차린 지
7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오래도록 아프시던 친정아빠가 돌연 폐렴으로 순식간에 돌아가신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아빠에게 폐렴은 치명적이었던 거죠. 아빤 가족과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조차 못 나누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야, 오빠. 당연히 이건 다 같이 나눠 가져야지. 왜 이걸 나한테 다 줘? 엄마, 저 이거 다 못 받아요. 아직 엄마가 빌려주신 돈도 하나도 못 갚았는데요. 그리고 그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많은 유산을 받게 됐어요. 아빠는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오빠는 그걸 전부 저에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극구 거절했는데 그때 엄마와 오빠는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냥 받아, 진수가. 이제 앞으로 나 혼자 사는데 목돈 필요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 돈은 안 갚아도 되고 정 갚으려면 천천히 갚아도 돼. 무엇보다 엄만 네가 결혼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구나.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제 전세집 전전이라도 그만하고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 진수가. 저번에 너 힘들 때 못 도와줘서 나도 우리 안사람도 너무 가슴 아팠어. 우린 비록 대출금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 오를 걱정 같은 거 그만하고 아버지 유산으로 집부터 마련해. 집이라도 안정돼야 너희 애들도 좀 더 편하게 클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아이들 이야기를 하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의 유산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달 뒤 34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드디어 전세살이를 끝내게 됐죠. 아빠의 유산과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약간의 돈에 대출금을 조금 껴서 말입니다. 작은 도시라 집값이 서울만큼 비싸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더 뛸 듯이 좋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와,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인 거지? 대박, 이 거실 뷰 좀 봐. 끝내준다. 여보세요? 제철이냐? 야야, 나 집 샀다. 빌라? 아니야 임마. 아파트야, 아파트. 그것도 34평. 아이, 내 벌이 이 정도 껌이지. 집 구경? 언제든지 와. 그러지 말고 애들이랑 집들이 날짜 한번 잡자.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그건 바로 집 구하는데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탠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집 구석구석 사진을 찍더니 주위에 문자로 전화로 자랑하기 바쁘더군요. 이제 막 이사 왔는데 집들이 타령해 이 정도는 껌값이었다는 허세에 정말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사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어머니 2시간 뒤쯤에 우리 집 구경하러 오신대. 뭐? 아직 집 정리도 제대로 다 못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집에 먹을 것도 없어. 에이, 집 구경하러 오는 건데 밥이 뭐가 중요해. 그냥 배달 음식 시켜드리면 되지. 아직 이 집을 구하게 도와준 친정엄마도 오빠 부부도 초대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남편의 시모를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것도 저에게 또 말도 없이 말이죠. 사실 그때 전 남편에게 언제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지 그 타이밍만 재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 제가 시모가 반가웠겠습니까?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저희 집에 쳐들어온 시모는 입이 해벌쭉해져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켜놓은 족발은 뜯는 둥 마는 둥 하며 집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이야, 난 평생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여기 집이 너무 좋구나. 이 벽지 고급스러운 것 좀 봐. 세상에, 사돈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큰 선물을 주고 가셨구나. 우리 아들 팔자가 폈네. 아주 폈어. 우리 아들 못 믿냐? 왜 우리 아들 길을 죽이냐 하면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 땐 언제고 시모는 꿀이 듬뿍 발라진 말투더군요. 한 주 동안 이사하랴, 애들 챙기랴, 야근까지 하랴 정신이 없던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때문에 그저 아, 네 하고 대충대충 대답만 하고 시모를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토요일 오후 대뜸 시모가 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군요.
그때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치킨집에 출근했을 때라 저는 조용히 시모를 집으로 들였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게 너한테 이걸 주려고 겸사겸사 내 할 말도 있고 해서 말이다. 시모는 제게 대뜸 커다란 플라스틱 음식 용기를 건네더군요. 열어보니 그곳엔 삼계탕이 들어있더라고요. 시모는 은근한 목소리로 제게 용건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 용건이라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네가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내가 삼계탕 좀 삶아왔다. 집이 이렇게 넓은데 혼자서 일하랴 청소하랴 힘들겠구나. 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항상 어멈 네 걱정 많이 했어. 그런데 어머마,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아직 6살인 은채 혼자 쓰기엔 방이 좀 넓은 것 같던데 원래 애들은 할머니 옆에서 커야 더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도 잘하게 되는 거 알지? 그때 직감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월세방에 살게 된 시모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애초에 이 집에 들일 생각도 없었지만 저는 뭐라고 하나 보려고 우선 시모의 말을 들어봤어요. 시모의 말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마, 내가 나이가 70을 넘기고 나니까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롭구나. 게다가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지금 전세도 빼고 월세살이 하고 있지 않겠니? 우리 영감이 남긴 재산도 얼마 없는데 다달이 나가는 월세 38만 원이 너무 아깝더구나. 너희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응당 날 부양하는 게 맞지 않겠어? 내가 이 집 들어와서 은채랑 같이 방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한 번도 받아 쓴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도 몰라요. 이 집에 어머님하고 남편이 보탠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도움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제가 어머님을 대체 왜 부양해야 되죠? 얘가 말 한번 참 서운하게 한다. 너랑 우리 아들은 부부인데 부부는 공동체 아니겠니? 어쨌든 네 남편이 잘 벌면 앞으로 너도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뭐 공짜로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 다달이 너한테 20씩 주마. 방세 10에 식비 8만 원, 관리비 2만 원이면 괜찮지? 그리고 넌 아직 못 들은 모양인데 사실 우리 신우기가 자기 치킨집이 잘 되면 꼭 날 모시겠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선뜻 전세금도 빼서 빌려준 거야. 이젠 집도 생기고 치킨집도 꽤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 한 약속을 너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애들 아빠가 자기 멋대로 그런 약속까지 했다고요? 그래, 그랬었다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시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했는지 알면서 남편은 멋대로 그런 약속까지 했던 거예요. 시모의 뻔뻔함에 예전 같았으면 천불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섰을 때라 그런지 천불이 나기보단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바로 시기만 보던 이혼을 저지를 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라면 시모가 돌아가지 않고 난리를 칠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팡 터뜨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늘 여기 잘 오셨네요. 마침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확신이 생겼거든요. 무슨 확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따 저녁쯤에 어머님 댁으로 물건이 좀 도착할 건데요. 그것 좀 잘 받아주세요. 물건? 갑자기 무슨 물건? 설마 너 나한테 무슨 선물 보냈니? 선물이요? 네, 선물 많네요. 아마 받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님, 완전 깜짝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합가하는 건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여긴 우리 아들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합가한다고 해도 어머님 짐 정리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부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 그럼 나 집 가서 미리 짐 좀 싸고 있으면 되겠니? 네 생각이라는 거 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알았다. 우선 나 집에 돌아가 있으마. 저는 그렇게 시모를 좋은 말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이혼 준비가 시작됐죠.
네, 오늘 와주실 수 있는 거죠? 아, 3시간이요? 네, 그럼 그때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당일에 와줄 수 있는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남편 짐을 팬티 한 장까지 모조리 다 싸서 용달차를 통해 시모의 월세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보낸다던 선물을 기다리던 시모는 질색 팔색을 하고 전화를 하더군요. 예, 이게 다 뭐냐? 아, 집도 좁아 죽겠는데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아, 선물 보낸다며? 그게 선물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너무 사랑에 맞이하는 어머님 아들 짐이요. 어머님, 저 그깟 이식 필요 없거든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이 기회에 시원하게 어머님 아들 반품해버릴 수 있게 됐네요. 뭐, 반품? 네, 반품이요. 어머님, 전 어머님처럼 애들 아빠가 하는 일 다 오냐오냐도 못 해주겠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우리 애들 아빠로도 더는 못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들이랑 이젠 평생 같이 사실 수 있게 선물로 남편 짐 전부 보내드린 거예요. 이젠 남편 기죽이는 며느리 사라질 테니까 어머님 혼자 어머님 아들 열심히 응원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예, 너 지금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게냐? 고작 내가 합가 얘기 좀 했다고? 너 결혼이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껏 어머님 아들 참아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자기 발로 뻥뻥 차버린 건 어머님 아들이고요. 저는 용건 끝났고 더는 어머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친절히 남편을 반품하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시모의 전화를 냅다 차단해버렸죠. 다음으로 한 일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에게도 이혼 통보를 하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여보, 안 그래도 나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내 짐을 보낸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남편 아내 안 할 거야. 당신도 당신한테 유책 사유가 충분한 거 알지? 이혼 소송으로 괜히 서로 기운 빼지 말고 우리 조용히 여기서 정리하자. 당신 집은 이제 여기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고 당신 하는 짓 다 예뻐라는 당신 엄마랑 오래오래 잘 살아. 이혼 서류는 당신 엄마 집으로 보낼게. 여보,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그 좋은 우리 집을 두고 어딜 가? 당신 몰래 당신 엄마한테 나중에 합가도 한다고 약속했다며? 정말 가지가지 했더라. 당신 엄마가 아까 날 찾아와서 다달이 20 줄 테니까 합가하자는데 내가 왜? 그리고 갑자기 아니야. 당신이 멋대로 치킨집 계약하고 온 그날, 그때부터 이미 난 당신 아내가 아니었어. 애들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갈라서야 하나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 엄마가 딱 그 타이밍을 잡아준 거 있지? 당신이 잘한다고? 이미 당신은 날 너무 많이 실망시켰어. 내가 뭐 혼자 잘 살려고 그랬어? 나도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거잖아. 당신은 끝까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 그리고 내가 더 열받았던 게 뭔지 알아? 당신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치킨집에서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돈 먼저 갚았어야지. 근데 그러긴커녕 자기 엄마 전세금도 안 갚더니 그걸로 골프채 사고 차 뽑고 일하기 싫다면서 불필요한 알바생들 수두룩하게 뽑아놓곤 당신은 그러고 놀러 다녔잖아. 그런데 가족을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 뺀지라. 야, 내가 너 치킨집 차릴 때 1,000원짜리 한 장 안 받는다고 했지? 그거 왜 그랬는지 알아? 그거 받아 먹으면 내가 체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너도 좋다고 나한테 애들 식비 한 번 안 보태줬잖아. 그런 당신한테 내 집에 대한 지분 먼지 한 톨만큼도 없으니까 조용히 나가고 이혼해. 알았어? 그런 게 어딨어. 당신 집이면 남편이 나한테도 당연히 지분 있는 거지. 부모님께 상속받은 유산에 배우자 몫이 어디 있냐 이 띨띨아. 법 공부나 다시 하고 와.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애걸복걸했습니다. 2번 다신 그러지 않겠다, 잘하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며 말이죠. 그 모습이 어찌나 멍청하고 한심해 보이던지요. 애초에 이혼당하기 싫었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전화를 끊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결국 이렇게 소리치곤 끊어버렸습니다. 너처럼 무책임한 인간은 애들 아빠로서의 자격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 되도 않는 거짓말이 또 속겠냐? 내가 뭐 금붕어 IQ인 줄 알아?
네 엄마 월세집에 얹혀 살면서 소송까지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이혼해. 끊어!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할 법도 하건만 남편은 끈질겼습니다. 그날 남편은 치킨집을 일찍 닫은 건지 밤 10시가량에 찾아와 문을 마구 두드렸어요. 여보, 비밀번호는 언제 바꿨어? 여보, 우선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어? 이렇게 번듯한 내 집 두고 내가 왜 월세방으로 가야 하는데. 제발 이 문 좀 열어줘. 멀쩡한 이 엄마 전세집 빼고 월세방으로 옮기게 한 게 너 아니냐? 이 천하의 못난 불효자야. 그래도 네가 최고라는 너희 엄마한테 안겨서 울어. 여기서 질질 짜지 말고. 그날 남편은 결국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 저는 옆집 노부부 어르신들을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 자초지종을 들은 두 분은 감사하게도 더 화를 내지 않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저는 다음날 한우 세트를 선물하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죠. 빨리 이혼하고 정리를 하고 싶었건만 그 뒤 남편은 며칠을 더 이혼하지 않고 버틴기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모가 제 회사 앞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마음이 급해진 시모가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셔도 달라질 건 없어요. 아들 기만 죽이고 사는 절 대체 왜 붙잡으려고 하세요? 예, 내가 말 좀 그렇게 했다고 삐졌니? 내가 미안하다. 난 너희 집에 안 들어가마.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네가 한 번만 물러서 주렴. 우리 아들 며칠째 장사도 하러 안 나가고 집에서 울기만 한다. 이게 다 내 탓이라는데 애미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 인간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어머님 탓을 하고 있어요? 아들내미 한번 정말 장하게 키우셨네요. 전 어머님을 애초에 모시고 살 생각도 없었고요. 남편하고도 진즉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땐 저도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랑 진짜 돈 들여서 법정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이혼하라고 남편한테도 전해주세요.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이제 와서 매달린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어머마하고 울먹이며 부르는 시모를 두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결국 이젠 틀렸음을 깨달은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며 스스로 양육권도 포기하더군요. 그 한심하고 무책임한 놈 덕에 저는 다행히 아이들을 데려다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주의였던 저희 엄마와 오빠 부부도 제 결정을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닐 땐 확실하게 뒤돌아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구나. 잘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혼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남편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술에 취해 제게 울며 불며 전화를 했었거든요. 여보, 우리 집 최강은 여전히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가죽 소파에서 우리 애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겠지? 여보, 이 집은 너무 좁고 구려. 며칠 전엔 바퀴벌레도 나왔어.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디가 네 집이야? 이 집은 한 번도 당신 집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구린 집으로 네 엄마를 쫓아낸 게 바로 너 아니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네 엄마한테 효도라도 좀 해라. 그렇게 싫어했지만 당신 엄마한테 이젠 동정심까지 생긴다. 애들 문제로 연락할 일이 있을까봐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더는 그런 전화를 받고 싶지도 않아 결국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1년이 다 된 최근에 저는 딱 한 번 시모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시모는 저와 연락할 길이 없자 또 저희 회사 앞에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곤 싸늘하게 지나치려는 저를 다급히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마, 잠깐만 기다려주렴. 내가 오죽 속이 탔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어머마, 내가 신욱이 걔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걔가 있지, 이혼하고 나서 속상하다는 핑계로 치킨집을 나가지도 않더구나.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가게 죄다 맡기고
자긴 술 먹고 골프만 치러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가 제대로 돌아갔겠니? 치킨이 덜 익거나 탔기도 하고 서비스도 엉망이라 손님들이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제야 신욱이 걔가 식겁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자르고 가게 운영을 직접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떨어진 손님은 돌아오지도 않더구나. 전 남편은 그렇게 월세 내기도 버거워하며 시모에게 생활비를 일절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군요. 그동안 사치도 미친 듯이 부렸으니 모아둔 돈도 없었던 거죠. 전 남편 때문에 배로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 시모는 결국 난생 처음 식당 설거지 일을 구해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걔도 대리운전을 하든 뭘 하든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맨날 가게 잘 안 된다고 또 술 퍼먹고 내가 이 나이에 주방이라면서 아들 밥까지 차려 먹이고 산다. 어머마, 내가 정말 등골이 휠 것 같다. 이젠 내가 절대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무슨 보모 구하세요? 그렇게 감당 안 되면 그냥 쫓아내세요. 왜 두 손 두 발 멀쩡한 아들을 혼자 살게 못할 망정 자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세요? 아줌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망친 건 아줌마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신 작품 직접 책임지시던가 아니면 버리던가 알아서 하세요. 저번에 분명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러면 법의 힘을 빌린다고요. 또 뵐 일 없길 바랍니다, 아줌마. 그게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던 전 남편과 아들 감싸기 바쁘던 시모는 월세방을 벗어나긴커녕 월세도 겨우겨우 내며 힘겹게 살아가는 중이라네요. 전 남편은 그 와중에 양육비까지 제게 주느라 허리가 휠 지경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전 남편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동정심은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그때 산 아파트에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 혼자 남은 게 안 그래도 마음에 걸렸었는데 남편과 이혼하니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집 대출금을 갚으며 조금씩 엄마에게 빌렸던 돈도 갚으려고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엄만 받지 않으려 하시겠지만 그놈 때문에 엄마에게 진 신세만큼은 꼭 갚고 싶거든요. 저는 요즘 너무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스트레스 주는 시모도 또 속에 천불이 나게 하는 남편도 없이 엄마와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니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 좋은 이혼을 왜 진즉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제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행복한 미래만 꿈꾸며 살아갈 거예요. 결혼에 실패를 하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야 할 사람과 이별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물론 결혼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실수를 한 배우자에게 충분한 용서와 기회를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고 느낀다면 그땐 저처럼 다른 분들 또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진정한 해방감과 또 다른 행복을 마주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